자원봉사자와 함께 좋은 변화를 만드는 자원봉사 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자원봉사 관리의 개념과 가치, 자원봉사 관리의 방법과 절차, 윤리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비영리 단체, 공공조직 등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관을 수요처라고 합니다. 수요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봉사하러 갔는데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맡겨요. 허드렛 일만 하다가 와요. 게다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만 활동하려고 해요. 연락도 없이 결석하기도 하고요. 그분들 비위 맞추고 모시느라 더 힘들어요. 봉사자들이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별로 필요 없는 일만 잔뜩 하고 나서 사진만 찍고 가버려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자원봉사자들은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수요처 및 지역사회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기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수요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관리란 무엇이며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자원봉사 관리란 봉사자들을 무조건 지침이나 절차에 맞추어 감독하고 지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파트너가 되어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기여하는 시간과 재능이 잘 나누어지도록 하여 수요처와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처의 자원봉사 관리자인 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할까요? 2018년 12월 선포된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 강령은 자원봉사 관리의 방향과 자원봉사 관리자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4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기회를 충분히 누리게 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게끔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공평한 자원봉사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사람과 기관, 단체들과 함께 열린 자세로 협력합니다. 좋은 결과를 낳는 자원봉사 관리를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 문화와 환경,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자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활동한 봉사자는 우리 수요처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자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끼리 밥 먹기는 애매해서 봉사자들에게 무조건 식사를 제공해 왔었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희도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대처해 왔긴 해요.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는 조직 내에서 합의한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멀리서 오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를 주어야 하는지 마는지, 표창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 있죠. 아우, 그렇죠. 저희도 그런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요. 게다가 담당자나 기관장님 바뀌면 봉사자를 대하는 우리 조직 분위기도 달라지죠. 도움될 조언을 드릴 수가 없네요. 수요처의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들이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처의 사명과 원칙, 그리고 자원봉사의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처 및 자원봉사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출결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피드백 체계들을 자원봉사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권리 및 책임, 인정 방안, 교육기회 제공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자원봉사관리 과정입니다. 자원봉사관리 과정은 기획, 모집 및 배치, 교육, 슈퍼비전, 인정 및 평가의 단계로 실행이 되며 활동에 따라 순서는 약간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기에 앞서 변화되고 있는 최근의 자원봉사관리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능을 살린 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요처 또한 봉사자들의 자생력이 중요함을 인지하며 자원봉사 관리 모델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수요처 기관이나 직원 중심으로 관리를 주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모델은 봉사자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관리 과정별로 실천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시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일감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방식은 관리자가 주도하여 완벽히 구상하는 조직 주도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획 단계부터 봉사자에게 권한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봉사자가 기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집 및 배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방향적인 봉사자 모집을 통한 업무 배치가 아닌 다중심적 홍보 및 자원봉사 관리자와 봉사자가 상호 협의하고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관 측의 매체만을 활용한 단순 홍보나 기관 측 욕구만 고려한 업무 배치와 지시에서 한 발짝 나아가야 합니다. 봉사자들이 스스로 다른 봉사자를 조직하고 불러 모으도록 하고 일감도 자신의 재능과 관심, 성장을 염두에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 단계입니다. 교육은 주입형 교육이 아닌 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해 기초, 전문, 보수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일방적으로 교육 내용과 일정, 방식을 정하고 개념적 강의 및 활동 기술에 대한 정보 주입 교육을 하기보다는 봉사자가 교육을 기획하고 자치적인 학습 모임을 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슈퍼비전 단계입니다. 이는 지도와 감독에서 자치를 위한 지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원봉사 관리자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간섭하고 지시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 시스템과 팀을 만들어 스스로 운영하면서 활동의 질도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과 평가 단계입니다. 기존에는 봉사시간 관리 위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면 그들이 봉사의 가치와 보람을 발견하고 활동의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정과 평가 과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요처가 제공하는 포상과 선물, 봉사자 투입 수치나 기관 성과 위주의 평가와 인정이 아니라 일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봉사자들 스스로 평가를 통해 개선하게 하며 또한 변화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관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기관, 우리 단체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수요처가 윤리적이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명예를 실추하게 되거나 활동을 통해 도움받는 주민이 다치거나 실망하게 되기도 하죠. 또는 기관이 법적 송사에 휘말릴 수 있고 미디어의 악의적 기사에 시달리며 명성을 잃기도 하죠. 결국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유지가 어렵게 되고 모금이나 후원 또는 지지를 잃게 됩니다. 즉, 직원과 조직, 지역 주민,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 지침은 자원봉사 윤리 강령의 기본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 지침 중 주요한 5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자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봉사자는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돼. 봉사자는 무임금 노동자도 동원 대상도 아닙니다. 봉사자들에게 배우고 깨닫고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들의 인격과 자기 결정권,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권 존중의 실천입니다. 인종,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직업, 지위, 경제 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혐오, 희롱 및 추행, 학대 등 모든 형태의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발견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봉사자의 사생활과 인권은 우선적으로 지켜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자원봉사관리 기록입니다. 우리 기관의 중요한 후원자인데 봉사 시간을 많이 줘도 될 거야. 하루 10시간 봉사한 것을 5일로 나누어 입력하는 게 문제되진 않겠지? 봉사 시간과 활동 내용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고 봉사 실적의 위조, 변조, 누락, 추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봉사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 유출 이외에도 활동 사진을 통한 초상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법률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며 봉사활동 사진이나 동영상 공개 시 봉사자의 동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 돕기 바자회를 위해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좋은 물건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되겠지? 봉사활동 참가비와 물품비, 대상자 후원금을 넉넉히 받아서 우리 단체 재정을 위해 사용해야겠다. 소속 조직과 직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후원금 모금을 제외하고 금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 3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자의 능력과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둘째, 자원봉사 관리를 최대한의 효과로 원활히 운영하려는 의지 그리고 셋째,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꽃피우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 있습니다. 다양한 비영리기관, 공공기관에서 활약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의미와 결실을 맺도록 누군가가 정성을 들여 지원하는 손, 그 손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들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자원봉사자, 조직, 지역사회는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노유출 관리 방안,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처리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교육 및 훈련 정보 등의 일반 사회적 정보, 소득 및 개인 금융정보 등의 재산적 정보, 통화, GPS 정보, 전자우편 및 로그 파일 등 통신 및 위치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최소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 안정성, 최신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익명으로 처리하여 정보 주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의 주체인 자원봉사자는 5가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본인의 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처리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2.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개인정보 보호. 1365 자원봉사 포털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관리 방법입니다. 먼저 봉사자 등록 단계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상담 담당자, 상담 내용 등을 수집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봉사자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단체 등록에서는 담당자명과 단체 회원 명부를 통해 단체 회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수집합니다. 셋째, 수요처 등록에서는 수요처 대표자명, 연락처 등을 수집하게 됩니다. 단체 등록과 수요처 등록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받아 등록이 됩니다. 이 신청서 등 서류의 보존 연한은 3년입니다. 이어서 봉사자 모집, 교육 이수자 등록, 실적 등록 단계는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의 제공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목적으로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봉사자 모집 단계에서는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을 활용하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봉사자의 교육 및 활동 실적 입력은 성명, 생년월일, 활동 시간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활동 실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모집, 교육, 활동 실적의 오프라인 자료의 보존 연한은 1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는 수집 및 이용, 제공, 관리 및 보관, 파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업무 단계의 봉사자, 단체, 수요처 등은 수집 및 이용 단계에 해당하며 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실적 확인 단계는 제공에 해당됩니다. 각 단계별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활용됩니다. 그럼 각 단계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 제15조를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1. 개인정보 처리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2.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 3.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 후 수집. 4.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보험 가입, 연계를 위한 고유 식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해당하는 법 제16조에 의하여 1.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실적 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가공, 제공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 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법 제22조에 의하여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민감정보의 처리, 고유 식별정보의 경우를 구분하며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3. 홍보나 마케팅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려 할 때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거부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의 개인정보 법정 대리인의 동의 획득. 법 제22조 6항에 의하면 1. 만 14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 만 14세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보를 평가하거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에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정 대리인이란 대부분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이며 부모의 사망 등의 이유로 친권자가 부재하는 경우 민법에서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그리고 민법에 의한 후견인 순위는 부모의 유언에 의한 경우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반계혈족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고아원 등 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장이 됩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제한은 법 제23조, 24조에 의하여 1.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2.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3. 정보의 범위는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로 구분되며 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히 높은 개인정보이고 고유 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알리고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해야 하며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위탁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지자체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와 수요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업무 위탁을 체결할 때 지자체와 자원봉사센터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지자체,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자원봉사센터이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처리 현황 점검 등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수요처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원봉사센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수요처입니다.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3단계, 관리 및 보관 단계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 제29조에 의하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접근 통제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에서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이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를 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입니다. 인사이동 시 접근 권한은 지체 없이 변경, 말소해야 하며 권한 부여, 변경, 말소 기록 내역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별 사용자 계정을 발급해야 하며 계정 공유를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법 제30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정보 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경우 홈페이지 하단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고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법 제31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집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으로 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 조치 시행 및 필요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호 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기 단계입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법 제21조에 의하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파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16조에 의해 파기 방법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해야 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를 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명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에 의한 개인정보 파기 절차로 개인정보 파일은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른 내부관리 계획에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포함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 종료일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절차로 개인정보 파일 파기 계획, 파기 검토, 개인정보 파일 파기, 파기 관리대장 작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하여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노유출 관리 방안. 개인정보의 노출과 유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노출이란 홈페이지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등록된 경우, 이용자 문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노출이 된 경우 모두 개인정보 노출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문서, 저장 매체 등이 잘못 전달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 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의 원인은 첨부 파일 노출이 42.7%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였고, 이용자의 부주의가 33.6%를 차지하였으며,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어 미흡이 14.1%는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게시글 및 첨부 파일의 등록으로 인해 포털 등에 노출된 자료는 검색 엔진 등을 통해 2차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개인정보 노유출 관리 방안입니다. 먼저 봉사자 리스트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은 처리 목적이 종료된 경우 파기해야 하며, 자료 추출 시 최소 필요 대상만 추출 및 중복 추출을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소홀 행위, 즉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의 유출의 경우 봉사자 리스트 출력물, 회원정보 포함 문서 책상 위 방치를 금지해야 하며, 개인정보 포함 문서의 휴지통, 폐지함 등의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계정 관리 시 지역센터 관리자 계정을 엄격한 관리 및 최소한의 보유를 해야 하며, 회원 정보 관리에 시 수집된 회원 정보를 목적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수집 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불가하며, 예를 들어 지역센터 소속의 1365 자원봉사자들에게 센터 소식지 이메일 발송은 금지됩니다. 첨부 파일 노출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첨부 파일 관리는 엑셀 파일 관리, 한글 파일 관리, 홈페이지 게시글 관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은 봉사자 리스트 및 단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과 열을 숨기게 처리함으로써 첨부 파일 노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글 파일 관리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수요처, 신청서 등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때 한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활용하여 한글 파일의 노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게시글은 1365 질문 및 답변과 센터 관리자 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셀과 한글 파일 예방 방법을 참고하여 첨부 파일로 게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노출 예방을 위해 첨부 파일 업로드 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사수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시 사용하던 페이지는 꼭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내 개인정보 노출 주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4.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처리 주의사항. 개인정보 처리 주의사항에 대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부모가 안 계신 만 14세 미만의 봉사자의 법정 대리인 동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1순위는 부모이며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친인척 및 학교 담임 선생님의 동의도 가능합니다. 1365 포털 업무 담당자의 공인인증서를 센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회원의 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복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파기 원칙에 따라 탈퇴한 회원의 정보는 DB에서 완전 삭제되므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활용하는 업무 담당자는 개별로 공인인증서로 관리자 등록을 해야 하며 한 개의 공인인증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봉사자들께 직접 찾으셔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내방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센터 소속의 1365 포털에 가입된 자원봉사자들에게 소식지를 보내도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센터 소식지 발송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집 목적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담당자가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봉사자 리스트를 수집 및 목적의 활용처에 제공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센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해당 사항은 개인정보의 고의적 유출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는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원 대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내부 관리 계획에 다운로드 기준을 마련하고 접속 기록을 매월 점검하여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를 확인합니다. 업무 담당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원봉사자의 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기관에서는 교육을 통해 전 직원 대상의 유출 사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합니다. 세 번째, 내부 관리 계획에 개인정보 다운로드 기준을 마련하고 접속 기록을 매월 점검하여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합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개인정보 책임자는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데
각 센터별 개인정보 책임자도 지정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처리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 요건인 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기관별 직급을 명시해야 하며 공공기관 외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 사업주, 대표자, 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회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다른 업무와 겸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업무로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 개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시행, 개인정보 파일 보호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관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분소 개념의 캠프를 개소할 수 있고 캠프에는 자원봉사 상담가를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가가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원봉사센터와 상담가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먼저 자원봉사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상담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인 센터가 각 위반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가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각호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포털 내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다음은 포털 내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자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한 해킹 등 유출 사고 책임이 크게 증가하므로 업무 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해야 하므로 정보 수집 시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별도의 동의 서식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서 법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시하는 보완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 파일은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방화벽 등 침입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PC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보관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을 이용한 후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관련 문서는 내부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문서를 점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며 열람 청구 등에 대한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에게 즉시 알리고 사실 확인, 홈페이지 차단, 비밀번호 변경 공지 등 초동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접근 권한의 관리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업무 담당자별 차등 부여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자 변경 시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합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은 기록하여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별 한 개의 사용자 계정 발급 및 공유를 금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 관리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 현장의 사례로 보는 저작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독려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고 배포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보호의 이해, 콘텐츠 유형별 저작권, 저작권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무료 콘텐츠 사이트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 보호의 이해. 컴퓨터 시대를 넘어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디어 소비가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소비, 생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검색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의 콘텐츠를 쉽게 보고 때로는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저작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그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 확정해주는 법이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을 이해해야 나의 권리를 확인하고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며 때로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특별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흔히들 땀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는 창작물이면 저작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작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봅시다. 사진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피사체 선택, 구도 설정, 빛의 방향 조절과 빛의 양 조절 등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예인 화보 사진, 포토샵 등으로 이미지 처리를 한 상품 사진 등은 저작물로 인정받지만 증명사진, 제품사진, 명화사진처럼 피사체를 기계적으로 충실하게 재현해내는 데 그친 사진은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영상 제작물인 경우도 CCTV나 블랙박스처럼 창작성 없이 단순하게 촬영한 영상은 저작물이 아니라 단순 녹화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권의 주체인 저작자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입니다. 단순히 기계처럼 작업한 사람이나 비용, 재료 등 물질로 기여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저작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저작 인접권자가 있습니다.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하면서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현자는 배우, 가수, 연주자 등을 말합니다. 또한 업무상 저작물은 회사와 같은 조직체에서 만드는 저작물로서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며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하므로 특허권처럼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 분야는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접권으로 나뉩니다. 그중에 저작 인격권에 해당하는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내용이나 형식, 제목 등을 함부로 변경하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한동안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부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단별로 응원가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개사 편곡으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받았다고 작곡, 작사가들이 소송을 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곡을 개사한 것이 원곡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는 아니므로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에서도 원곡을 개사하는 경우 저작권의 저작 인격권을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사안에 저작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제한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자원봉사계에 눈여겨볼 규정으로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있습니다. 특히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은 자유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공정한 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 썸네일 이미지를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 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서 썸네일 이미지는 포토샵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 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여러 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 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의 약자로 자신의 창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국제적인 표시입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표시하는 경우 이용자는 표시된 조건만 준수한다면 저작물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L에는 4가지 이용 허락 조건을 적용한 6가지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용 허락 조건입니다. 먼저 저작자 표시는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 조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영리입니다. 이는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경 금지입니다.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조건 변경 허락입니다.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라이선스입니다. 먼저 저작자 표시는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입니다. 두 번째로 저작자 표시의 비영리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저작자 표시의 변경 금지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저작자 표시의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온라인 콘텐츠가 CCL을 달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게시할 때도,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도,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을 쓸 때도, 이미지를 공유할 때도, 웹사이트를 운영할 때도, 위키 백과까지 대부분은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할 때
CCL을 달고 공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콘텐츠 유형별 저작권. 저작권에서 다루는 다양한 콘텐츠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인 이미지, 음악, 글꼴, 뉴스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미술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시각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그것을 조합해서 미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 자료도 창작성만 있으면 저작물로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기관이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제작한 소식지, 팜플렛 PDF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DF에 들어가 있는 특정 이미지 때문에 저작권 내용 증명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디자인 업체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이미지 포털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받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미지 포털에서 제시하는 약관이 재미있습니다. 이미지를 인쇄물로 만들 때는 정액제로 운영하지만 이 브로슈어, PDF, SNS 등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비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인쇄물을 온라인에 올리면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른 예로는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벽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한 작가의 이미지를 벽화로 그린 것이죠. 저작권자가 저작권 내용 증명을 보냈고 많은 비용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로 끝이 났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함부로 다운받아서 홍보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음악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원래 음악을 사용하려면 작사, 작곡가, 실현가, 음반 제작자 세 주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불가능한 방법이죠. 그래서 음악가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만들어 그곳에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신탁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음악 저작권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것이죠.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는 특성상 음악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개 영상의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유튜브는 음악을 분석하여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있다면 자동으로 광고가 붙습니다. 그 광고 수익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저작자가 가지고 가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에서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수익은 아니죠.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자는 수익이 증가하고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는 영상을 공유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아주 가끔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유튜브 올렸을 때 차단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가 유튜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한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꼴 저작권의 핵심은 글자 모양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됩니다. 이는 글자 형태가 마음에 들어 글자 형태 그대로 자수를 놓거나 한 점씩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 공유한다고 해도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꼴 파일을 사용해서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보호가 됩니다. 글꼴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글꼴 파일을 찾다 보면 비영리, 개인 목적, 무료 글꼴이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글꼴을 우리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에서 사용해도 될까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와 개인 목적은 단체의 사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준인 순수한 비영리, 개인 목적을 뜻합니다.
또한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설치할 때 설치된 글꼴을 파워포인트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해도 될까요? 법원의 판단은 저작권자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 글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 글꼴을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 등이 설치한 글꼴을 프로그램 내 설치된 번들 글꼴로 착각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자인 업체가 제작하여 공유된 소식지 PDF 파일을 글꼴 저작권자가 글꼴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관련해서 저작권 내용 증명을 받고 합의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를 읽어보면 PDF 내 글꼴은 부수적으로 이용되었고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작으며 글꼴을 추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글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판례가 없어서 결론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여 디자인 업체와 계약 시 글꼴 저작권 침해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언급된 뉴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복사해서 웹사이트에 수집하면 안 됩니다. 뉴스는 다음 5가지 이용 범위 안에서 저작권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둘째,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셋째, 뉴스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퍼올 때는 3줄 이내로 이용합니다. 넷째,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후 이용합니다. 다섯째,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중에 가장 쉽고 빠르게 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3번째입니다. 퍼올 때는 3줄 이내로 링크와 함께 가지고 오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웃링크 방식입니다. 뉴스를 SNS상에 링크를 걸면 사진, 제목, 짧은 글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즉 클릭했을 때 저작자의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죠. 뉴스 저작권 걱정 없이 기사를 모아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한 기관에서 뉴스 저작권을 위배했다는 법무법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기관에서 작성한 뉴스를 기자가 받아 기사화된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취재한 뉴스는 신문사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에서 작성하여 기자에게 발송한 보도자료를 활용한 뉴스는 기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3. 저작권 내용 증명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저작권 내용 증명을 받으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센터 내 몇 명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경험해 보았을까요? 저작권자 측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할 겁니다. 이 숫자 그대로 벌을 받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먼저 기관 내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 내 안정을 찾는 것이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저작권 내용 증명을 받거나 연락을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저작권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연락이 더 이상 안 오는 경우입니다. 가장 행복한 결론이죠. 저작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사항이거나 법무법인 내부 사정이 있을 때 가끔 이런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둘째, 합의입니다. 법무법인에서 가장 원하는 비싼 결론입니다. 합의를 하기로 결론을 내린 경우 협의의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무법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기관의 중간 관리자가 저작권에 관련해서 너무 힘들어하면 합의도 방법입니다. 때로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셋째,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작고 법무법인의 요구에 무대응했을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꾸준히 무대응해야 하는 귀찮음, 기관장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수모,
8시간 저작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판입니다. 재판까지 가고 싶은 기관은 없을 겁니다.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판결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저작자 측에서 너무 큰 비용을 요구하면 재판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비영리 단체가 쉽게 합의를 하다 보니 판례가 적어 어느 정도까지 저작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정보가 부족합니다. 재판을 통해 판례를 만들면 비영리 단체 전체에게 기준점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 자산이 됩니다. 내용 증명을 받으면 내부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 진짜 침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라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일단 신속하게 문제를 제거합니다. 온라인에 있는 소식지 PDF를 내리고 배너를 삭제합니다. 셋째, 우리 기관 책임인지 디자인 업체 책임인지 확인합니다. 또는 우리 기관 책임이지만 디자인 제작 업체에게 책임을 부탁드려도 될 일인지 확인합니다. 이기적인 방법이지만 신뢰가 두터운 업체라면 업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저작권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에 넘쳐납니다. 공부하다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담당자는 자리에 없고 아는 바가 없다는 법무법인 대응 방법을 직원과 공유합니다. 우리 센터가 미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확인시켜주면 안 됩니다. 저작권자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협상 비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무대응으로 대응하다 보면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조사 요구가 옵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합의하거나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까지 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까지 도달하는데 참 험난합니다. 온 직원이 계속 무대응해야 하고 녹음도 하고 기관장이 조사도 받고 교육까지 들어야 하니 오랫동안 그 긴장감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꼭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정답은 아닙니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 합의금의 무게가 다릅니다. 기관장, 직원이 조사받는 것이 너무 두려워 먼저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에 도달하는 데까지 조직 안에서 다양한 갈등, 불안이 나타날 겁니다. 조직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합의도 문제를 해결하는 신속한 방법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기관장의 인식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무료 콘텐츠 사이트. 지금부터 설명할 무료 콘텐츠 사이트는 위에 설명한 CCL 저작권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때는 CCL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이나 공공저작물, 지적재산권자가 기증한 저작물의 정보와 저작물 파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비디보는 동영상, 모션, 그래픽, 음악, 음향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상 시간이 짧습니다. 4가지 사용 조건 중에 가장 자유로운 라이센스는 로열티 프리입니다. 라이선스 규정이 복잡하다고 생각된다면 로열티 프리 라이센스를 선택해서 다운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즈와이는 감성적인 영상이 많습니다. 2가지 라이선스 유형으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로 영상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라이센스고, 둘째는 마즈와이 라이선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또한 픽사베이는 회원수가 가장 많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로 100만 장이 넘는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 일러스트, 그래픽, 비디오를 상업적 이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반브러쉬는 한국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무료 디자인 소스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한국 정서에 잘 맞습니다. JPG 이미지가 아닌 AI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심볼 제작, 재판매 등을 하지 않는다면 무료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음악과 효과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를 표시해야 사용할 수 있는 음원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음원이 있습니다.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르, 분위기, 악기, 길이 등을 세분화하여 선택하고 검색하여 음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효과음도 가구, 공포, 날씨, 동물, 알림 등 다양한 분류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누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한글 글꼴을 모두 모아놓은 웹사이트입니다. 눈누만 있으면 더 이상 한글 글꼴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트에서 문구를 입력하면 각 글꼴이 바로 적용되어 글꼴의 느낌을 한눈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각 글꼴별 사용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글꼴 저작권에는 인쇄, 웹사이트 영상, 포장지, 임베드, BI, CI, OFL 등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글꼴마다의 사용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로 배포한 글꼴 중에서도 기업에서 배포한 글꼴인 경우는 기업의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BI, CI 사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료 배포 콘텐츠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무료 콘텐츠이며 v1365.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먼저 폰트 및 캘리그래피의 경우 자원봉사자 안녕, 볼드체, 경기자원봉사 볼드체와 같은 폰트가 있으며 각각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해움디자인의 공동개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또 이산 작가가 제작한 캘리그라피도 무료 콘텐츠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경우 아이콘, 픽토그램,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인포그래픽 웍스에서 공동 개발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일상 작곡가가 제작하고 김유정 배우가 부른 행복합니다의 음원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의 이해, 콘텐츠 유형별 저작권, 저작권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무료 콘텐츠 사이트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저작권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무차별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겁을 주는 법무법인과 작가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저작권에 대해 공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대응은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센터가 저작권 문제를 겪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기록하고 사례를 공유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의 활용.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을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관리자 페이지를 클릭하여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ww.public.1365.go.kr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위하여 매직 라인을 최초 1회 설치합니다. 1회 설치 후에는 더 이상 설치가 필요 없으나 솔루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재설치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인증서 선택창이 뜨면 본인이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인 페이지.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 화면이 보여집니다. 메뉴는 상단, 좌측으로 구분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수요처 현황, 마이 페이지, 공지사항, 봉사신청 접수 대기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요처 현황은 자원봉사 신청인원, 연인원, 실인원, 총 봉사시간 등 당해 연도의 자원봉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는 수요처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기관 정보로 보여집니다. 공지사항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의 활용 시 필요한 정보들이 리스트로 보여집니다. 봉사 신청 접수 대기는 수요처에서 올린 활동별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한 인원을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어 버튼을 클릭 시 자원봉사 활동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는 바로가기의 개념으로 자원봉사 신청 인원, 활동 반려, 실적 반려의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 신청 접수 대기는 메인 화면에 있는 봉사 신청 접수 대기와 동일합니다. 활동 반려는 수요처에서 등록 요청한 활동이 센터에서 반려된 경우 반려된 활동의 건수가 보여집니다. 활동 반려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자원봉사 활동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반려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반려는 수요처에서 등록 요청한 실적이 센터에서 반려된 경우 반려된 실적의 건수가 보여집니다. 실적 반려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실적 승인, 반려 현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반려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기관 관리. 봉사기관 관리에서는 나의 기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 정보에서는 수요처명, 수요처 아이디, 대표자, 수요처 인원수,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공개 여부, 주소, 시설 유형, 소속 기관, 승인 상태, 승인일, 홈페이지, 수요처 소개, 필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명, 수요처 아이디, 소속 기관, 승인 상태, 승인일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요처명의 경우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정이 가능하므로 수요처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자원봉사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활동이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거나 사무실 이전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새롭게 수요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요처 등록은 자원봉사활동의 운영 편의를 위하여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요처에 등록된 관리자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담당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담당자로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담당자는 1365 자원봉사 포털 담당자 정보에 노출됩니다. 자원봉사 활동관리. 자원봉사 활동관리 메뉴는 자원봉사 활동관리, 자원봉사 반복 활동관리, 실적 승인, 반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관리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등록하고 신청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검색 조건을 입력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속된 자원봉사센터와 수요처명, 봉사구분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봉사구분은 시간 인증과 활동 인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활동 인증과 온라인은 현재 자원봉사센터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세 가지 항목을 제외한 활동명과 활동 유형, 요청 상태, 검색 기간, 공개 여부를 선택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엑셀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후 추출된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활동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활동 추가 후 자원봉사센터의 승인이 완료되면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출된 목록을 선택 후 봉사 배치, 실적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자원봉사 신청자를 배치하고 배치된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관리에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노출되는 자원봉사 활동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활동 분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활동에 부합하는 분류 체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활동 요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일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봉사 내용에는 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자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입합니다. 담당자명, 기관 주소, 기관 연락처, 기관 팩스 번호는 마이 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이 기입됩니다.
타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은 수요처는 불가합니다. 자원봉사 반복활동 관리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복활동 관리에 등록되는 활동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봉사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활용합니다. 반복활동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된 활동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활동과 마찬가지로 검색 조건을 입력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속된 자원봉사센터와 수요처명, 수요처 아이디, 봉사구분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4가지 항목을 제외한 활동 분류, 활동명, 즐겨찾기 여부, 요청 상태를 선택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기능은 이전의 활동 관리와 동일합니다. 봉사 배치, 실적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자원봉사 신청자를 배치하고 배치된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스텝으로 구분됩니다. 스텝 1에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신청한 자원봉사자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를 선택 후 반려 버튼 클릭 시 자원봉사자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엑셀 버튼 클릭 시 신청자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 및 봉사자 배치한 자원봉사자는 목록에서 사라지니 작업 전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자 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하지 못한 자원봉사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추가를 통해 신청된 자원봉사자의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의 봉사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봉사자를 선택 후 봉사 배치 버튼을 클릭하면 스텝 2로 넘어가며 봉사 신청 단계가 승인으로 변경됩니다. 활동이 종료되면 관리자는 자원봉사 활동의 서명부와 비교하며 실적을 등록합니다. 봉사 시작 시간, 인정 시간을 기입하여 종료 시간을 확인합니다. 또한 봉사 내용은 자원봉사자가 진행한 활동을 명확하게 기입합니다. 활동 내용을 입력 후 실적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스텝 3로 이동됩니다. 이동된 자원봉사자들의 실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승인을 거쳐야 승인 상태로 변경됩니다. QR코드를 활용하여 입력된 자원봉사자의 경우 QR코드 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자원봉사자의 봉사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이 보여집니다. 변경을 해야 할 경우 변경 사유를 필수적으로 기입합니다. 자원봉사 반복 활동의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노출되어 자원봉사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스텝 1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스텝 2에서는 승인된 자원봉사자를 다시 반려하거나 배치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엑셀, 배치자 추가, 배치 취소, 배치 초기화 버튼의 기능은 자원봉사 활동 관리와 동일합니다. 반복 활동도 마찬가지로 활동이 종료되면 관리자는 자원봉사 활동의 서명부와 비교하며 실적을 등록합니다. 스텝 2에서 봉사자를 선택 후 봉사일자, 봉사 시작 시간, 인정 시간을 기입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 다중 선택 클릭 시 달력이 생성되며 달력에서 여러 날짜를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날짜 동일한 시간대의 활동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봉사 내용은 자원봉사자가 진행한 활동을 명확하게 기입합니다. 활동 내용을 입력 후 실적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스텝 3로 이동됩니다. 이동된 자원봉사자들의 실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승인을 거쳐야 승인 상태로 변경됩니다. 반복 활동은 QR코드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표기됩니다. 실적 승인, 반려 현황에서는 메뉴의 조건을 선택 후 승인된 실적과 반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간은 최대 한 달까지만 가능합니다. 통계 관리. 통계 관리에서는 수요처 실적 현황과 수요처 활동별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 실적 현황에서는 수요처에서 인정한 자원봉사자의 연인원, 실인원, 총 봉사 시간, 등록 활동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자원봉사자의 소속 지역과 상관없이 등록한 실적을 산출하며 매월 말이 12시에 자동으로 추출됩니다. 추출된 화면은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수요처 활동별 통계에서는 수요처에서 등록한 활동별로 신청 인원, 활동 인원, 총 봉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별 통계는 반복 활동 관리에서 등록한 활동은 제외됩니다. 추출된 화면은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